뉴질랜드에서 5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하얀 섬, 화이트섬. 이 섬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눈이 쌓여서가 아닌 땅에서 쉴 새 없이 김이 새어나오기 때문, 즉 이 섬 자체가 거대한 활화산이었던 것.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펄펄 끓는 활화산의 분화구 안을 사람들이 줄을 지어 걸어다니고 있었으니, 사실 이 분화구 관광은 뉴질랜드에서 손꼽히는 인기 상품이었던 것. 발밑의 땅은 신발바닥이 뜨거워질 만큼 달아올라 있었고, 곳곳에서 유황김이 슉슉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왔지만 가이드는 괜찮다고 말했고, 이것은 결국 인류 역사상 최악의 오만 중 하나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2019년 12월 9일, 이날도 역시 크루즈를 타고 온 신혼부부, 딸과 함께 온 가족 등 전 세계에서 모인 47명이 섬에 올라 평온하게 분화구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잠시 뒤인 오후 2시 11분 땅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화이트섬 분화구 한가운데서 검은 기둥이 하늘 높이 솟구친다. 관광객 위로 순식간에 폭발한 화산, 뜨거운 바위와 잿빛 화산재, 그리고 산성가스가 거대한 파도처럼 휩쓸며 퍼져나갔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빨랐는지 폭발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었다. 뜨거운 재의 파도가 순식간에 사람들을 덮쳐버렸고, 수백 도에 달하는 뜨거운 재는 그대로 옷을 뚫고 살을 태워버린다. 섬에 있던 47명 중 분화구 가까이에 있던 21명은 그대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잿더미에 파묻혀 구조만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은 뉴질랜드 당국이 내린 결정이었으니, 화산 폭발 직후 뉴질랜드의 구급대로 구조 요청이 빗발친다. 그러나 구급대가 내린 답은 뜻밖이었으니 섬에 구조 헬기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미 한 번 터진 화산이 언제 다시 터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는 것. 결국 당국은 구조대를 보내는 대신 섬 일대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묶어버린다. 즉 부상자 21명이 섬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아무도 구하러 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데, 바로 그때 본토에서 이 검은 연기를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으니, 뉴질랜드에서 차를 몰던 마크로는 멀리 화이트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한다. 헬기 조종사인 그는 평소 이 화이트섬으로 관광 비행을 하던 이 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하늘로 솟구친 검은 연기 기둥을 본 순간 그는 곧장 회사로 차를 돌린다. 회사에 도착한 그는 섬에 설치된 카메라로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화면은 온통 새까맸다. 연기와 화산재가 섬 전체를 완전히 뒤덮어버린 것인데, 위험을 직감한 그는 더 기다릴 것도 없이 동료 조종사 제이슨 힐과 함께 회사 헬기 2대를 몰고 국가가 가지 말라고 한 바로 그 섬으로 날아오른다. 이들이 처음 가서 생각한 건 먼저 가서 상황을 살피고 정식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잠시 뒤 당국이 구조 자체를 포기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이들은 결심을 바꾸게 되었으니, 우리가 안 구하면 다 죽는다. 정식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아닌 직접 사람들을 구조하기로 한 것. 그렇게 오후 3시 12분 폭발이 일어난 지 약 1시간 만에 마크로의 헬기가 등장. 화산재가 정강이까지 쌓인 분화구 바닥에 내려앉았고, 언제 화산이 다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의 분화구 한복판 위에 헬기 조종사 마크로가 발을 딛는다. 품에서 방독면을 꺼내 쓴 채 한 발 한 발 정강이까지 오른 잿더미를 혼자 헤치며 걸어 들어가는데,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목구멍을 태우는 듯했고, 사방은 잿빛 연기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뒤 마침내 잿빛 안개 속에서 20명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온몸이 잿빛으로 뒤덮여 언뜻 보면 사람인지조차 알아보기 힘든 상황. 지독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신음만 흘리고 있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는 뒤이어 도착한 동료 조종사들과 함께 쓰러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들쳐업고 헬기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부상은 상상 이상이었으니 화상을 입은 피부는 조종사가 몸을 들어 올릴 때마다 재와 함께 벗겨져 나갈 정도였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으니 다시 활화산이 터지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실어내야 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화산 속에서 12명을 구해낸 조종사들. 그러나 분화구에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2명의 사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세 대의 헬기는 이미 부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조종사들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반드시 다시 올게
두 사람을 남겨둔 채 섬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병원까지 가는 그 20분의 비행 동안에도 헬기 안에서 사람들은 차례로 숨을 거두기 시작한다. 그러나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상황. 본토에 도착한 조종사들은 곧바로 헬기에 연료를 채우고 다시 두 사람을 데리러 돌아가려 하는데, 그러나 그 순간 정부로부터 화이트섬 출입 금지 명령을 전달받게 되었으니 가면 다 죽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그렇게 섬에 남겨진 두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조종사들이 목숨을 걸고 실어낸 12명 중에서도 무려 10명이 사망, 오직 단 2명만이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된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관광을 떠났던 화라산 관광에서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은 무려 22명. 훗날 마크 로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는데,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다 구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실어낸 12명의 사람 중 10명은 끝내 세상을 떠났지만, 이 조종사들마저 없었다면 그날 지옥의 화이트섬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터. 3년 뒤 조종사들에게는 용맹 훈장이 수여되게 된다. 화이트섬은 인간이 발을 들이는 순간 목숨을 내놔야 하는 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발을 들이는 순간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이런 지옥이 무려 6곳이나 더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본 곳들은 인간이 절대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이, 차라리 이런 곳이 나아 보일 만큼 더욱 혹독한 지옥에서 실제로 매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으니, 숨만 들이켜도 담배 2갑을 피운 것 같은 도시부터 오염된 물 위에 지어진 도시, 매일 폭격이 쏟아지는 도시, 전 세계 쓰레기 도시까지, 지구상 최악의 도시들은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다. 매일이 생존 전쟁이다. 당신은 여기서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까? 8위 미진고 섬. 아프리카 케냐 빅토리아 호수 한가운데 축구장 반쪽짜리 크기의 바위 위에 무려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눌러붙어 살고 있다. 바위 위에 덕지덕지 지어진 판잣집들,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답게 빈 공간 따위 전혀 없다. 판잣집 사이의 골목은 너무 좁아 옆으로 서야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 당연히 24시간 내내 옆 사람들의 소음에 시달리는 것은 기본. 썩은 생선에 오줌에 기름 냄새까지 악취 역시 하루 종일 함께한다. 그나마 호수 주변에 틸라피아라는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사람들은 이것이라도 잡아다 팔려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곳에 정착한 것인데, 그러나 이젠 이마저도 저주로 바뀌었으니 우간다와 케냐가 이 섬에 대해 끊임없는 영유권 전쟁을 벌이며 군인들의 협박, 체포, 폭력까지 그 피해를 이곳 어부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으니, 이곳에는 기본적인 수도시설조차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시고 요리하고 목욕하는 물은 배설물과 생선 찌꺼기, 기름으로 오염된 호수에서 바로 끌어온다는 것. 음식 역시 매일 튀긴 생선뿐. 파리가 들끓는 조리도구로 만드는 음식의 위생 상태에 당연히 사람들은 병들지만 병원 따위 없다.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은 낮에는 숨막히게 뜨거워지고 밤에는 통풍이 안 돼 숨막히고, 잠자는 것조차 매일 도전해야 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곳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바위를 집이라고 부른다. 7위 라호르.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진 파키스탄의 제2의 대도시 라호르. 2024년 라호르는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치의 30배가 넘는 독성 입자 농도를 기록하며 전 세계 대기 오염 순위의 최상위를 차지한다. 1년 중 대부분이 독성 안개가 하늘을 덮고 있어 공기는 늘 짙은 회색빛에 어둡고 무겁다. 라오르에서는 그냥 숨 쉬는 것이 담배 3갑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 따라서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음에도 만성 기침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들의 폐가 무너져 내린 노인들까지 병원은 기관지염, 천식, 폐암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비극은 공기에서 끝이 아니었으니 거리는 온갖 쓰레기들로 뒤덮여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은 인간 배설물과 산업 폐기물이 뒤섞여 악취를 뿜어내는 상태. 길거리 음식의 위생 상태 역시 충격적인 수준인데, 수백 번은 재사용한 듯한 기름에 더러운 손은 기본, 오염된 물로 씻은 조리도구와 파리로 가득한 조리대까지 먹을 때마다 풍겨지는 식중독의 냄새를 강한 향신료로 간신히 뒤덮는다.
이렇듯 라우르에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에 24시간 내내 감염된다는 것. 그 독은 음식을 통해, 물을 통해, 공기를 통해 사람의 모든 구멍으로 매일 밤 파고든다. 6위, 다라비.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뭄바이의 중심에는 아시아 최대의 빈민가 다라비가 존재한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고작 2제곱킬로미터의 땅덩어리 안에 무려 100만 명이 살고 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이 거대한 미로는 공기조차 경쟁해야 할 정도로 숨막히는 공간인데, 작디 작은 집들은 겹겹이 쌓여있고 골목은 너무 좁아 두 사람이 나란히 지나갈 수조차 없다. 그마저도 거리, 골목, 심지어 지붕 위까지 이미 쓰레기한테 점령당한 상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것을 만들어내는데, 도자기, 가죽제품, 심지어 과자까지. 그렇게 판잣집 안에 있는 소규모 공장만 최소 15,000개 이상. 그렇게 일한 이들의 한 달 월급은 9만 원도 되지 않는다. 다라비는 단순한 빈민가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안도, 의료도, 공간도 아무런 미래 없이 살아가도록 방치된 곳. 이곳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전 세계에서 살기 가장 힘든 장소 중 하나다. 5위, 야쿠츠크. 이곳의 평균 기온은 영하 50도, 최저는 영하 71도. 지구상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가장 추운 장소이다. 겨울은 8달이나 지속되며 그 기간 동안 태양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끓는 물을 공중에 뿌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얼음이 되어버리는 곳으로, 그야말로 인간의 신체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곳인데, 이 정도 추위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외출 시 옷을 대여섯 겹씩 껴입어야 하는 것은 기본, 두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심지어 보호 안경까지 착용한 채 거리로 나서야 한다. 이곳에서 차가운 공기에 닿으면 피부는 몇 분 만에 화상을 입기 때문 자동차는 하루 종일 시동을 켜둬야 하고, 건물들은 얼어붙은 땅 위에 짓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 위에 짓는다. 야외 자체가 이미 초대형 냉동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고기와 생선을 야외에 그대로 두고 판매, 휴대폰이나 카메라, 배터리는 이 야외 냉동실에서 단 몇 분 만에 작동을 멈춘다. 그러나 마치 시간조차 얼어붙은 추위에도 불구 충격적이게도 이것은 작은 마을이 아니라 무려 33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다. 다이아몬드 매장량 세계 1위에 혹한 수당으로 이곳에서 일하면 급여 또한 2배. 게다가 이미 온 가족이 다 여기에 살고 있어 한번 야쿠츠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가다 생을 마감한다. 4위, 가자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존 문제라고 하면 환경, 가난, 열악한 시설 등을 떠올리는데, 그러나 이곳 가자지구에서의 생존 문제는 진짜 당장 오늘의 목숨이다. 이곳의 가장 잔혹한 생존 게임은 바로 전쟁.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세력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전쟁 지역으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격과 봉쇄 속에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이곳의 별명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국경이 차단되어 있어 사람들은 밖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없으며, 심지어 하늘까지 통제되어 식량 반입마저 철저하게 제한된다. 당연히 미사일, 드론 폭발 같은 것은 일상으로 당장 오늘 우리 집이 폭파되어 우리 가족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집은 폐허로 변하고 학교는 공격을 받고 병원은 늘 부상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곳. 트라우마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살아남더라도 평생의 정신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실업률은 무려 50%에 이르고 주민의 80% 이상은 지원 없이는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건물은 부서질 때마다 다시 지어보지만 어차피 다시 곧 파괴될 뿐. 폭탄에 대한 두려움,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두려움. 가자에서 산다는 것은 시한부의 공포 속에 사는 것과 다름없다. 3위, 라 링코나다.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해발 5100m 페루데스 산맥. 이 산맥 깊숙한 곳에는 무법 상태가 일상을 지배하는 도시가 있었으니 이곳의 이름은 바로 라 링코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이자 가장 살기 힘든 곳 중 하나다. 산소가 극도로 희박한 이곳에서 고산병은 일상. 사람들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두통과 구역질을 시작하며 일을 하러 가는 것이 매일의 도전이며 마음껏 뛰는 것조차 불가능. 도시에서는 최소한의 위생시설도 수도시설도 없기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빙하에서 물을 얻어오는데, 이 물마저 이미 수은과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 이는 바로 이곳에 매장되어 있는 금채굴 때문인데,
처음 랄 링코나다는 불을 약속하는 도시로 건설되었지만 실제로 행해진 것은 극한의 착취, 노예 노동, 그리고 절망뿐. 이곳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주민들은 불법 소규모 광산에서 일하는데 이들은 몇 주 동안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진흙 속에서 금덩어리만 뒤적거린다. 당연히 도시에는 이를 해결해줄 정부 기관은커녕 제대로 된 경찰조차 없으며 하수에서 올라오는 온갖 썩은 냄새와 함께 금을 녹이는 화로에서 나온 유독가스가 도시 전체에 가득 차 있다. 그야말로 절망의 도시 그 자체. 이곳에서 산다는 것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살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사는 것과 같다. 2위 마코코. 나이지리아의 오염된 물 위에 떠있는 거대한 마을 마코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 빈민가로 알려진 이곳에는 무려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무 기둥 위에 지은 판잣집과 임시 보트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버린 온갖 쓰레기와 생활 화수는 그대로 물로 흘러가고 아이들은 쓰레기와 배설물이 떠다니는 이 물에서 당연하다는 듯 수영하며 논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수도시설조차 부족하다는 점. 깨끗한 물을 구하기 힘든 주민들은 이 오염된 물로 빨래하고 씻고 요리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게다가 썩은 생선, 배설물, 오줌이 뒤섞인 썩은 내는 잠시도 사라지지 않고 24시간 내내 도시를 뒤덮고 있는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곳에는 교회, 학교, 심지어 매춘업소까지 있다는 것. 생존이 힘든 많은 여성들은 매춘으로 아이들의 음식과 옷을 마련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곳을 불법 점유지로 규정, 강제로 주민들을 내쫓으려 했으나 갈 곳 없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곳을 집이라 부르며 발버둥치고 있다. 1위 아그보그 블로시. 전 세계의 모든 쓰레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쓰레기 도시 아그보그 블로시. 가나의 수도 아크라 외곽에 위치한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독성이 심한 장소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전자제품 쓰레기들이 무자비하게 버려지는 곳이다. 고장난 휴대전화, 오래된 텔레비전, 낡은 노트북, 냉장고까지 매주 수천 톤의 쓰레기가 재활용이라는 핑계로 이곳에 버려진 뒤 무참히 폐기된다. 이곳에 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은 이곳 쓰레기들을 불태우며 매일 검은 연기를 들이마시는데 불길이 타오르고 연기 기둥이 하늘을 뒤덮고 눈은 따갑고 손은 화상으로 뒤덮인다. 이 모든 고통은 단지 부품 하나를 건져 동전 몇 개를 얻기 위함. 물과 땅은 납, 수은 등의 발암물질들로 오염되어 있으며 공기는 폐기물의 독성으로 오염돼 숨 한 번 쉴 때마다 폐 속 깊숙이 스며든다. 사람들의 병은 계속해서 심해지지만 그럼에도 당장 오늘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한 이들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 아그보그 블로시는 단순한 쓰레기장이 아니다. 이곳은 부유한 사람들이 버린 과잉을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는 장소다. 용암이 집으로 흘러들어오는 도시부터 쓰레기가 산사태를 일으키는 도시, 그리고 핏빛 하늘에 검은 눈이 내리는 도시까지 진짜 지옥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당신은 과연 이곳에서 단 하루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 국경지대 고마. 이곳은 화라산 바로 아래 2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다. 해발 3,470m의 이 거대한 화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화산 중 하나로 정상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용암 호수가 24시간 내내 펄펄 끓고 있는데, 문제는 이 화산으로부터 불과 20km 고마 시내가 있다는 것. 2002년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은 도시를 향해 시속 100km로 쏟아져 내려왔고 단 몇 시간 만에 도시의 절반을 삼켜버린다. 수천 채의 집이 용암에 잠겼고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맨발로 도망쳤는데,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에도 갈 곳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지옥으로 돌아왔다는 것. 결국 2021년 화산은 다시 폭발하고 말았고 이번에는 아예 사람까지 산채로 집어삼키고 만다. 고마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저 멀리 연기를 내뿜는 화산이 오늘은 폭발하지 않기를 빌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곳 사람들에게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북극권 안쪽, 지구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대도시이자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 노릴스크. 이곳의 하늘은 정상적인 파란색이 아니다. 거대한 니켈 재련소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아황산 가스와 중금속 때문에 하늘 전체가 마치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는 건데, 대기 중 이산화학 농도는 안전 기준치의 무려 500배. 이곳에서 숨 한 번 쉬는 것은 독가스를 들이마시는 것과 다름없다. 더 충격적인 것은 눈의 색깔인데, 겨울이 되면 내리는 눈의 색은 새하얀 게 아닌
검은색. 공기 중에 니켈, 구리, 코발트 입자들이 눈에 섞여 시꺼멓게 변해버리는 것. 아이들은 이 검은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고 주민들은 검은 눈이 쌓인 길을 매일 걸어다닌다. 이곳 사람들의 수명은 러시아 평균보다 10년이나 짧으며 폐암, 기관지염, 호흡기 질환은 너무 흔한 질병이라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게다가 무려 9개월이나 지속되는 이곳의 겨울 온도는 무려 영하 55도. 여기서 더욱 끔찍한 것은 노릴스크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폐쇄 도시라는 것. 군사적, 자원적 이유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도시이기에 특별 허가 없이는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만 명의 갈 곳 없는 사람들은 이곳의 니켈 광산에서 자신의 폐를 죽여가며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노릴스크에서 산다는 것은 핏빛 하늘 아래 검은 눈을 맞고 매일 독을 들이마시며 살아간다는 것. 이곳 사람들은 스스로를 노릴스크의 죄수라고 부른다. 브라질의 아름다운 해변과 화려한 카니발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리우의 모습, 파벨라. 리우의 산비탈을 뒤덮고 있는 이 거대한 빈민가에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판잣집에 다닥다닥 붙어 살아가고 있다. 좁은 골목길, 불법으로 연결된 전깃줄들,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총소리. 파벨라는 정부가 아닌 마약 갱단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곳으로 온갖 갱단들은 자동 소총으로 무장, 자신들의 영역을 철저히 통제한다. 경찰조차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무법지대. 아이들은 매일 총소리를 듣고 자라며 학교 가는 길에 시체를 보는 것이 낯설지 않다. 이곳에서 자라는 경우 선택은 단 2가지뿐. 실제로 많은 10대 소년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 갱단에 가입하고 대부분은 25살이 되기 전에 총에 맞아 죽는다. 정부는 여러 차례 파벨라를 정화하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마는데 보통 경찰이 들어오면 갱단은 더 깊숙이 숨어들고 경찰이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 실제로 2016년 올림픽 때는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였지만 올림픽이 끝나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매일 밤 총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매일이 생존 게임인 삶. 이곳은 파벨라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반둥 지역. 한때는 맑고 아름다운 강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강이라는 치욕적인 타이틀을 가진 곳 시타룸. 강 위를 뒤덮고 있는 것은 물이 아닌 쓰레기다. 플라스틱부터 옷까지, 가전제품, 심지어 동물 사체까지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강물의 흔적 따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덮여 있고 어부들은 물고기 대신 쓰레기를 건진다. 게다가 강 주변에는 섬유 공장, 화학 공장 등 300개가 넘는 공장이 즐비한데 이들은 납, 수은, 비소, 크롬이 가득한 폐수를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강으로 흘려보낸다. 덕분에 물의 색깔은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다시 초록색으로 마치 변신하듯 계속 변해간다. 악취는 1km 밖에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말할 것도 없는 수준.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으니 이 강 유역에 무려 500만 명의 사람들은 이 독성물을 그대로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것.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당연하다는 듯 수영하며 놀고 여성들은 화학물질이 가득한 이 물로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며 어부들은 기형으로 태어나 죽어있는 물고기를 건져내 시장에 내다 판다. 식수조차 이 강에서 끌어온 물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피부병, 호흡기 질환, 설사, 구토는 일상. 많은 아이들이 5살이 되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정화 작업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 사람들은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며 폐수를 흘려보냈고 결국 강은 다시 지옥으로 변한다. 시타룸 강은 단순한 오염된 강이 아니다. 이곳은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어떻게 파괴하며 그 대가를 어떻게 목숨으로 치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옥이다. 방글라데시 남동부 치타공 해안. 이곳은 전 세계 폐선의 절반 이상이 최후를 맞이하는 배들의 무덤이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지옥의 작업장이다. 해안가 10km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조선소에는 수십 척의 거대한 배들이 해변에 좌초된 채 서 있는데 화물선부터 유조선, 심지어 군함까지 수명을 다한 이 거대한 철덩어리들을 사람들은 맨손으로 해체하며 당연히 크레인이나 중장비 따위 없다. 가진 것은 오직 망치와 토치, 그리고 인간의 힘뿐. 수천 톤짜리 배를 일일이 조각조각 뜯어내는 작업. 배 안은 성면과 납, 수은으로 가득 차 있기에 독성 물질을 온몸으로 들이마시며 일하는 것은 기본. 간혹 유조선 안에 남아있던 기름과 가스가 폭발하여 한 번에 수십 명이 죽기까지.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기록조차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지만 돌아오는 일당은 고작 $2. 부유한 나라의 배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해체하는 것. 시타공 조선소는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다. 이곳은 선진국의 편리함이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는 곳. 인간의 생명이 철조각보다 싸게 취급되는 현대판 노예 노동의 현장이다. 필리핀 마닐라 톤도 지구. 이곳에 있는 산은 흙과 바위가 아닌 쓰레기로 만들어져 있다. 일명 스모키 마운틴이라 불리는 이 산은 수십 년 동안 마닐라 전역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들이 쌓이고 쌓여 거대한 산을 만들어낸 것인데,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쓰레기 산에 사는 사람의 숫자는 무려 3만 명. 사람들은 판잣집을 짓고 쓰레기산 곳곳에 다닥다닥 붙어 살아간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갈고리와 자루를 들고 쓰레기산으로 출근. 팔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줍는다. 아이들 역시 학교 대신 쓰레기산으로 출근. 맨발로 쓰레기를 밟으며 날카로운 유리에 발이 찢어지고 녹슨 못에 찔리는 것은 일상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썩어가는 음식물이 발효되며 메탄가스가 끊임없이 발생해 곳곳에서 불이 붙어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것. 이곳의 이름이 스모키 마운틴인 이유다. 이 유독가스를 24시간 내내 들이마시는 사람들은 만성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화학물질이 뒤섞인 냄새는 1km 밖에서도 맡을 수 있다. 비가 오면 상황은 더욱 비참해지는데 오염된 물이 판잣집 안으로 흘러들어오는데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내려 사람들을 덮치는 것. 실제로 2000년에는 거대한 쓰레기 산사태가 일어나 한순간에 200명 이상이 쓰레기 더미에 깔려 죽었다. 필리핀 정부는 여러 차례 이곳을 폐쇄하려 했지만 갈 곳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고 만다. 에티오피아 북동부 에리트레아 국경 근처, 해발 마이너스 125m,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이자 가장 뜨거운 곳 다나킬. 이곳의 한여름 기온은 50도를 훌쩍 넘는다. 1년 내내 끓어오르는 지옥 같은 열기. 그러나 다나킬의 진짜 공포는 온도만이 아니었으니 이곳의 풍경은 마치 외계 행성처럼 기괴하고 위험하다.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으로 물든 땅은 황산과 염산으로 뒤덮여 있어 맨발로 걸으면 피부가 녹아내려 버리고, 황산 온천은 끊임없이 끓어오르며 유독가스를 뿜어내는데 이 가스를 들이마시면 폐가 화상을 입는다. 에르타알레 화산은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용암 호수를 가진 곳으로 24시간 내내 붉은 용암이 끓어오르며 밤이 되면 하늘 전체가 붉게 물드는데,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듯 땅 곳곳에서는 소금 결정이 솟아오르고 소금 사막은 햇빛을 반사해 눈이 멀 정도. 당연히 풀 한 포기조차도 자라지 않는다.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생명이 존재하기 가장 힘든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정체는 바로 이곳에서 소금을 캐며 생계를 유지하는 아파르족. 이들은 낮 시간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 밤에만 일하는데 음식과 물을 낙타 등에 실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운반해 와야 하는 것은 기본. 소금판을 등에 지고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하루 종일 걷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다. 다나킬에서 산다는 것은 뜨거운 지옥의 문턱에서 매일 한계를 시험하며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카와이젠. 이곳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불이 타오른다. 빨간색도 주황색도 아닌 파란색 불꽃. 마치 다른 행성에서나 볼 법한 이 기괴한 광경은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황가스가 공기와 만나 연소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밤에 보면 화산 전체가 파란 빛으로 물들어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광경의 이면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인데, 이 화산 분화구 안에는 세계 최대의 산성호수가 존재. 염산과 황산이 뒤섞인 이 물에 손을 담그면 피부가 그 자리에서 녹아버린다. 그럼에도 이 지옥 같은 분화구 안에서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황 광부들로 분화구 안으로 내려가 굳어있는 유황 덩어리를 맨손으로 깨부수고 등에 짊어지고 올라온다. 한 번에 짊어지는 무게는 무려 90kg. 그 무게를 수직에 가까운 가파른 절벽을 오르내리며 이를 매일 반복한다. 안전장비라곤 낡은 천 마스크 하나뿐. 그마저도 유황가스를 제대로 막지 못해 눈은 따갑고 목은 타들어가며 폐는 매일매일 조금씩 망가져간다. 유황가스가 짙게 깔린 날이면 광부들은 구역질을 하며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들은 일을 멈출 수 없다. 대부분의 광부들은 40대가 되기 전에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얻게 되고 많은 이들이 50살을 넘기지 못한다. 파란 불꽃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매일 목숨을 팔아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의 절망이다. 그러나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였으니 닿으면 실제로 돌이 되는 호수부터 24시간 끓고 있는 지옥문,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심해와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까지 도저히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현실 지옥 6곳. 과연 진짜 최악은 어느 곳일까? 2011년 발생한 쓰나미. 그야말로 모든 것을 파괴한 이 재앙은 원자력 발전소까지 덮쳐버렸고 결국 발전소가 폭발하며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주변에 유출되게 된다. 그림처럼 평화로운 해안가의 마을들은 모두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형을 얻게 되는데 주변 수십 킬로미터가 모두 금지된 지역으로 변해버린 이곳 일본 후쿠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 6위에 오르게 된다. 이 핏빛 호수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대로 돌이 돼버린다.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 이곳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나트론 호수다. 예전부터 홍학이 많이 서식한 걸로 유명했던 이곳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볼까 말까한 핏빛 호수와 희귀한 홍학이 쌍으로 있어 전 세계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이는 핫플레이스인데, 그러던 어느 날 사진작가 한 명이 이 호수 근처에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찍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나트론 호수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죽은 동물들의 사진. 당시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 속 메두사를 떠올리며 메두사 호수라는 별명을 붙이기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나트론 호수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화학물질이 가득 차 있던 것. 호수에서 6km나 떨어져 있던 화산에서 탄산수소 나트륨 성분이 흘러들어와 호수가 이 지경이 된 거라고 하는데, 강한 염기성이 단백질을 녹인다는 사실을 몰랐던 동물들은 호수에서 목욕 한번 시원하게 했다가 그대로 돌처럼 굳어서 죽어버린 거라고. 그렇게 죽음의 호수 나트론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 5위에 오르게 된다. 드론에 촬영된 실제 지옥의 문, 이곳은 투르크메니스탄 외딴 사막에 위치한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분화구다. 이 헬게이트가 열린 것은 바로 1971년 당시 소련의 석유 굴착기가 이 분화구에 빠지게 되었고 정부는 유독가스 방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불태우기로 결정한다. 계산대로라면 불길은 몇 주 내에 꺼졌어야 하지만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수십 년간 계속해서 불타오르며 지옥문을 열어버렸다. 분화구의 가장자리는 수많은 작은 불길들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에는 2개의 큰 불길이 보이는데 아마 이 자리가 굴착기가 있던 자리로 추측되고 있다고. 다르바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열기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에 이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되고 있으나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불타오르는 장관을 직접 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방문하고 있고, 그렇게 투르크메니스탄 다르바자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 4위에 오르게 된다. 난다 긴다 하는 탐험가들조차 절대 출입하지 않는 죽음의 섬 노스 센티넬 아일랜드. 인도에 위치한 이곳은 석기시대의 원시 부족이 살고 있는 고대의 섬이다. 무려 6만 년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곳으로 외부인이 근처에 접근하기만 해도 바로 죽이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러던 2018년 결국 일이 터지고 만다. 미국에서 온 존 앨런 차우라는 선교사는 이 부족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센티넬 섬으로 향하게 된다. 이곳은 원래 법적으로도 출입 금지 구역이기에 인도 정부는 당연히 못 가게 했는데, 그러자 몰래 작은 배를 구해 혼자 노를 저어 섬에 들어가 버린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세상에서 증발해버린다. 그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고 우연히 발견된 일기장에는 주님, 이 섬은 사탄의 마지막 요새인가요? 라는 말만 적혀 있었다고. 개인이 절대 갈 수 없는 이 죽음의 섬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 3위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생존 따위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마리아나 해구 심해 깊은 곳에는 인간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하는데 3, 2, 1.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생명체가 바로 심해 아귀. 비주얼이 워낙 살벌하기로 유명한 이 녀석은 2000m 깊이의 깊은 심해층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녀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머리 촉수 끝에 달린 발광체. 마치 낚시를 하듯 발광시킨 촉수를 미끼처럼 보이게 하여 다가오는 생명체를 잡아먹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 놀랍게도 모두 다 암컷이다. 암컷과 다른 수컷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것.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하는 암컷에 비하면 수컷의 크기는 거의 기생충 수준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암컷의 모습만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이유는 바로 너무나도 괴기스러운 심해아귀의 번식 방법 때문. 이 귀여운 수컷은 1cm도 안 되는 자신의 몸뚱아리보다 60배가 큰 암컷을 찾아낸 뒤 빠르게 암컷의 배를 물어 암컷의 몸에 결합, 피부와 혈관까지 융화하고 자신의 몸에서 필요 없는 눈, 지느러미, 내장은 지워버린 뒤 아가미와 정자 주머니만 남긴다. 그 뒤에는 사실상 암컷 몸뚱아리의 일부가 되어 죽을 때까지 정자를 공급하는 정자 공급기로 평생을 암컷에 기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심지어 암컷 한 마리에게 2마리 이상의 수컷이 기생하기도 하며 최대 8마리의 수컷이 기생하는 것도 발견되는 등 말 그대로 끔찍한 혼종 그 자체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 녀석을 보고 나면 마지막으로 도달하게 되는 심해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은 접근조차 할 수 없다고 알려진 심해 10,000m, 심해저. 그런데 최근 자기 목숨을 걸고 이 10,000m까지 내려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빅터 베스코보. 빅터는 목숨을 걸고 도달한 세상의 끝, 이 심해저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그건 바로 쓰레기. 우리가 아는 그 쓰레기 맞다. 인간이 단 한 번도 도달한 적조차 없는 지구상 가장 깊은 곳. 바다에 아무리 쓰레기를 버린다고 한들 쓰레기가 이 깊이까지 도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과학자들은 이것을 지구 멸망의 신호라고 칭하게 되었고, 심해 도시설부터 지구 리셋설까지 온갖 음모론들이 논란되며 심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2위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 체르노빌. (1986년) 발생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체르노빌은 지옥이 된다. 이후 출입이 금지된 이곳에는 온갖 괴생명체나 돌연변이들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가득 차게 되는데, 그러나 최근 방사능 농도가 낮아지며 이 미지의 영역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결국 압박에 못 이긴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을 개방하여 제한적인 관광을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지옥문이 개방됨에 따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몰래 잠입하는 유튜버 탐험가들. 그들은 방사능 수치가 높은 출입금지 구역들에 들어가 체르노빌의 희귀한 모습을 찍어 돈을 벌고자 하는데, 체르노빌에 몰래 잠입한 유튜버 탐험가들, 지독한 방사능의 영향 때문인지 한 명이 점점 정신 이상 증상을 보이더니 결국 방사능 물속에 뛰어들어 버린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나왔지만 그의 방사능 수치는 이미 300대. 옷을 버리기로 결정하였으나 그의 남은 인생은 이미 조졌다. 그렇게 도착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내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흘러내린 듯한 모습인데, 오직 공허와 폐허만이 존재하는 이곳에 귀신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귀신보다 차가운 현실만이 있을 뿐. 실제 체르노빌에서 가장 위험한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건물들인데, 사고 이후 사람 한 명 없는 유령 도시가 된 이곳에서 수십 년간 방치된 건물들은 툭 치면 우르르 무너질 정도. 실제 유튜버들이 찍은 영상들을 보면 천장부터 바닥까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건 기본. 바닥이 부식되다 못해 썩어 문드러져 있거나 한쪽 벽면이 통째로 무너져 있다. 어떠한 외부 충격도 없이 방사능으로 부식된 것이기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작은 바람이나 진동만으로도 충분히 붕괴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만약 거기에 사람이 들어간다.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체르노빌 현장 가이드나 유튜버들 사이에선 붕괴된 건물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소문이 파다한데, 문제는 체르노빌 투어가 대부분 비공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비단 위험한 것은 건물뿐이 아니었으니 체르노빌의 붉은 숲을 탐험 중 마주친 생명체, 개구리처럼 보이는 이 녀석은 도망은커녕 입을 벌린 채 탐험가를 응시하고 있다. 뭔가 이상한 기분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입의 모양이 기괴하다. 마치 에일리언처럼 입안에 손이 달려있는 듯한 형태. 혹시 개구리가 아닌 것 아닐까 싶어 건드려보자 과거 개구리였던 존재는 황급히 사라진다.
그리고 이어서 발견된 기괴한 생명체. 처음에는 곤충인가 싶었지만 오히려 새에 가까운 몸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얼굴과 기괴한 입모양은 도저히 새의 것이 아니었는데,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생명체를 놓아주고 돌아서던 찰나, 체르노빌 정부기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 기형 생명체들을 회수해가는 모습이 포착된다. 그들은 마치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매우 능숙하게 해당 생명체를 회수해가는데, 실제로 온갖 돌연변이들의 출몰로 유명한 이 붉은 숲은 체르노빌 발전소로부터 10km 내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방사능을 먹고 붉게 변한 식물들로 인해 붙여진 이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장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당연히 이러한 방사능을 먹고 숲에서 자란 동물들 역시 기괴하게 변화한 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렇게 가만히 둬도 위험한 체르노빌을 자꾸 자극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건데,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마침내 체르노빌마저 점령하게 되는데, 그러나 군사 충돌로 매립되어 있던 방사능 폐기물이 터져나오게 되며 방사선 지수가 폭증하게 된다. 인류의 운명이 걸린 심각한 상황에 러시아는 결국 적국인 우크라이나와 임시 동맹을 체결, 방사능 누출 방지라는 명목으로 21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그곳에 감금시켜 일하게 한다. 다행히 문제는 일단락되었고 국제사회의 압박에 감금된 사람들 역시 풀려나게 되는데, 그런데 곧바로 또 다른 위기가 생긴다. 바로 붉은 숲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것. 러시아는 불을 끌 생각이 1도 없었고 불을 끌어오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조차 무력으로 제압해버리는데, 이게 무슨 개짓인가 싶은데 알고 보니 러시아가 공포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불을 냈던 것. 이어서 바로 얼마 전인 2025년 2월, 결국 러시아가 또다시 체르노빌을 공격하게 된다.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에 드론 공격을 퍼부으며 불까지 내버리는데, 다행히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해 설치해놓은 방호 덮개 덕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2주 넘게 이어진 화재 때문에 방호 덮개는 제 기능을 잃게 된다. 까딱해서 다시 한번 발전소가 폭발하면 사실상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 모두가 전멸임에도 불구 러시아는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5년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덕분에 체르노빌은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는데, 그런데 이 난리통에도 여전히 체르노빌을 탐험하겠다고 몰래 기어들어가는 정신나간 인간들. 문제는 이 무법자들의 역사가 1986년 체르노빌이 폭발했을 때부터라는 건데, 유령 도시가 된 체르노빌엔 소련 시절의 군장비부터 무기와 탄약들이 남아있었는데, 이들은 불법으로 체르노빌에 들어가 탐험을 하고 금속을 훔치고 무기와 탄약을 들고 나와 밀매 시장에 팔았다고 한다.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쥐잡듯이 잡아낸 덕분에 현재 이러한 무법자들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지만 여전히 체르노빌은 무법지대 그 자체다. 바로 체르노빌을 점령했던 러시아가 후퇴 전 체르노빌을 지뢰로 도배했기 때문. 이미 방사능에 절여진 땅에 폭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결국 이 지뢰로 2022년 한 해 동안 60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우크라이나는 이 일대 전역을 고위험 지뢰지대로 분류했다. 이제 체르노빌은 방사능 고위험 구역을 넘어 진짜 지옥이 된 셈. 과연 앞으로 체르노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